네, 편집 없는 날선 독재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이수기 시사인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라이브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가 충돌되고 아니 80년도에 뭐 내가 몇 학년 4학년 때인가? 네, 뭐 그런 그때의 얘기를 그때의 시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예. 수고들 하십시오. 예. 광장 전에 광장은 네, 이 종로 출마를 선언하며 민심 잡기의 행보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좀 전에 민현주 의원이 저 싱크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비공개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방심이 화를 자초했다. 방심 속에 진심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저기 현장이 본인의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갔다가 그 앞에서 지금 뭔가를 우걱우걱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본인은 나중에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사태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 표현을 보면 여기서 무슨 학교를 다녔는데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 예. 뭐 그 1980년에 무슨 사태 그래서 휴교를 했으면 그게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교 안에 가서 좀 편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본인의 진심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준이 형 조금 전에 네. 왜 그랬을까가 네네네.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어요?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부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대선을 지금 꿈꾸는 분이잖아요. 대통령을. 대선을 생각한다면 국민 상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걸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없었던 거 아닌가 황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이수희 전문기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방심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분이 아직까지도 언론 대응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즉답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문제에 대해서 훈련을 하시던지 아니면 주변에 참모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광주민주화 사태 같은 경우에 5.18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앞으로 총선뿐 아니라 뭐 본인의 선거뿐 아니라 그러면요. 네, 통합신당 자체의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마추어라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 송대가 다 본인의 진심이 드러난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본인한테는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지금 소환했어요. 일단 사태라는 거는 군사정권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의 그 정당 방어 논리 당시에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그 용어고요. 그다음에 호남뿐만 아니라 여기는 민주화 세력 전체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이른바 이종명, 김순례, 5.18 망언 그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 시절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갔고 가장 심하게 응징을 당했다는 이종명 의원조차도 결국은 의원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명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소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요. 황교안 대표는 광주와는 관계 없는 말이라고 이제 뭐 수습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한국당에서는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상식적인가요? 아니면 저는 이 부분에 바람직한가요? 대해서 물론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사고가 터진 이후에라도 저는 이건 솔직하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시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부터 해서 5.18 관련된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노래도 제창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좀 당황해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본심으로 왜 그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지금 이슈화시킨다라고 정쟁화시키는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총선 앞두고 굉장히 네.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네. 늘 보면은 예. 청문회에서도 사건이 드러났을 때보다도 거짓말을 한 게 더 문제가 돼서 이제 낙마하고 이렇게 네. 됐는데 지금 광주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네.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 근데 될 수 좀 있습니다. 전 화면에 보인 대로 뭐 정의당이라든지 대한신당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어떤 반응을 보게 되면 상당히 격앙돼 있어서요. 네, 네. 지금 보면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5.18 자체를 입에 올리기 싫은 정신 상태 싫은 것이고 정신 상태가 의심은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꼰대 지금 대표가요. 그런 꼰대 얘기를. 행보가 낳은 참사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역사의식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표심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네. 뭐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박근혜 전 그러니까 후보 2012년에 후보가 그 역사인식 문제를 그러니까 역사인식을 드러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인혁당에 네. 대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건 판결이 2번 나온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그 피해자들이 무죄라는 부분이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아빠가 했던 이 10월 유신의 가장 큰 참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빠 때 판결은 또 달랐어요. 라는 얘기와 함께 대법원 판결이 2개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거는 역사로 남겨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의 행보들이 굉장히 많이 꼬였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 과거 독재 시절에 아버지 시대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드러나서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과를 대목들 했죠. 그러면 그 네. 사과가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어려웠고 이제 지지율이- 그리고 그 부분이 네.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답보에서 하락하는 추이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사과를 했어요. 그럼 다시 지지율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절대 결코 네. 않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빨리 사과하는 것이 이 지금 국면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미 당에서 너무 나간 그러니까 논평을 이게 했기 무슨 때문에 뭘로 지금 고발을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잘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황교안 대표 예. 본인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결국은 생각을 해요. 저거네요. 결국 무슨 사태라는 표현은 네. 사실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제가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예. 빨리 말씀을 하고 이 국면을 종결시키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다. 당과. 알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이제 오늘 뭐 상당히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그 거론이 되고 있는 이슈라서 저희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런 어떤 추세 속에서 그 꾀하고 있는 그 보수 연합, 보수 연대, 보수 통합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돼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 주목이 네. 되는데 당장 오늘 16일로 정해졌어요. 신당 출범하는데 이름은 뭐 대통합 신당. 네. 뭐 이름이 대자가 들어가게 되네요. 지난주에 통합에서 대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영향 어떻게 할까요? 황교안 대표의 그 발언이 여기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일단 대통합신당 이 당명은요. 수정이 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네. 일단은 잠정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에서 급하게 이제 만들면서 난 거라서 네. 이거는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내에 각자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명이 제시될 거고요. 16일 신당 출범 우선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일단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조만간 그 이후에 이 일정도 다시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은 너무 급하게 지금 뭔가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급한 네. 일처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후에 다른 논의들이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야권은 통합이랑 그 공천 뭐 쇄신이랑 두 개 트랙인 것 맞죠? 예. 그러다 각자가 보니까 불러가는 뭐 거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결국은 또 홍준표 전 대표 그다음에 김태호 전 지사한테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고 그랬네요. 험제 나갈지 네. 아니면 자칫 컷오프의 운명을 맞을 것인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종료 출마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 그렸던 그림이 공관위에서는 그렸던 그림이 황교안 대표 종로,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동대문,
김태호 전 지사, 성북이나 중구나, 그다음에 나경원 동작, 광진을 오세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른바 거물급들, 당의 중진급들을 수도권에 포진해서 지금 수도권을 격파해 나가겠다라는 네. 전략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근데 그나마 이제 이게 됐으니까 이제 황교안 협박해서 종로 나가게 했으니 이제는 이제 홍준표, 김태호 이제 또 협박해서 나가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그림이 그려진다. 한 거 맞아요? 이거죠. 협박은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주영호 의장님 상황상. 이게 옆구리 찌르면서 협박하고 있는 거죠. 웃으면서 이제 좋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근데 무서운 이제 거죠, 그게. 이게 사실은 명분이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이 고향 출마라는 부분을 관철시키고 싶지만 지금 굉장히 이제 좌불안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결국은 이게 명분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공관위 쪽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예. 절대로 불출마는 아니 탈당 같은 건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나는 고향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여튼 PK 지역에서 할 테니까 네. PK 지역 험지라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거기서라도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김태호 전 지사는 올라올 것 같다는 전망을 하시고 그분의 이제 평소의 성정이 뭐냐면 약간 뭐라고 했지 버티기보다는 좀 받아들이는 쪽 수용력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 하면 이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백댄서 이런 네. 표현도 썼어요. 춘천살인이에요. 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 역할을 할 생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을 고집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총선 이후에 대선 때문이에요. 네. 당신의 견고한 지지층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역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경남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지금은 조혜진 전 의원이 거기서 이미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혜진 전 의원이 19대 때 현역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20대 공천에서 억울하게 컷오프 당했던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당에서는 배려를 하려고 고려를 한다는 차원인데 네.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 대선을 위해서는 내 고향이 중요한데 난 못 나간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말고 그럼 다른 경남 험지라도 나갈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관위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험지라고 해도 PK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험지냐.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희생이라도 당을 위해서 좀 더 자기가 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건데 글쎄 홍준표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할 뿐이다. 만일에 컷오프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 그동안에 보면은요, 몇 번의 부정적인 단어가 연상되거나 선거 어떤 이른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뭐 부동산이나 예. 미투나 그렇죠. 이런 데에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으면 다 컷오프를 했죠. 근데 오늘 정봉주 전 의원 눈물 쏟았다고 그래요. 오늘 뭐 원통하고 서럽지만 저는 영원한 민주당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하겠다는 거죠. 불출마를요. 그러니까, 예.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사실은 당의 공관위에다가 신청도 안 하고 이제 본인이 하겠다는 또 예. 의지를 계속 밝혔잖아요. 네. 그랬는데 당에서는 이 미투 프레임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5.18이 그 전체 민주 세력에 미치는 그 감수성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486 세대들한테는 대학에 갔을 때 그 광주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세상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90년대 세대들은 그 이른바 윤구미 씨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한미군 병사한테 참혹하게 네. 살해당했던 여성. 그걸 보면서 반미 감정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DNA에 남는 네. 세대에 이렇게 남는 그런 상처들인데 트라우마. 근데 그 강남역 사건 이후로 이 20, 30대 여성들한테는 특히 이 미투가 굉장히 DNA에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스터디들도 하고 이 세대의 한 흐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그냥 한때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해한다면 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이번 결정, 당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큰 맥락을 갖고 간다라는 네. 거고
단순한 그런 뭐 전략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유불리나 이런 걸로 따질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예, 민주당이 이런 어떤 정봉주 의원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예, 신속한 이런 관리, 네, 위기 네. 관리에 대한 평가가 좀 할만한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보다는 민심 풍향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 같아요. 예. 19대 때 비교한다면 사실 그 당시 한명숙 대표가 하면서 김용민 사태 때 빨리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 그래서 19대 총선을 망쳤죠. 사실 질 수 없는 총선이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공천 관리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인재 영입에서 약간의 잡음이 나고 있고 예. 그분이 계속 이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거는 부담이겠지만 눈물 쏟은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원통하고 서럽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서 무혐의가 났으니까. 아니 그 무죄가 상급심에서 아직 났으니까. 무죄 판결을 못 아니,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그랬으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본인의 앞으로는 의지를 그렇죠. 드러냈으니까요.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민주당으로서 만일에 공천을 줬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네. 굉장한 소용돌이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20, 30대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설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글쎄요, 뭐 우상호 의원이 지지를 했더라고요. 정봉주 전 의원을 의외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민주당에서는 컷오프할 수밖에 예. 없었다. 우상호 의원은 알겠습니다. 당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예. 다독이는 아마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전에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투 얘기했었고요. 뭐 세습 공천에 대해서는 뭐 그 이전에 이제 네. 문희장의 네. 자제분이 있었고요. 문희상 네.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있었는데 이 연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틀 동안에 공천을 위한 면접을 마치고 나서 네. 한 475명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 서약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 부동산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가질 경우 실거주 1주택 이외에는 모두 처분하는 각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후보들은 2년이네. 해야겠죠? 그렇죠. 했다는 거기다가 거죠. 네. 실제로 그 서류를 집어 넣는데 네. 그 부동산에서 그거에 서약을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그다음에 네. 그 내용들 절차상에서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다 그 자세하게 넣어야 되고 본인의 지금 주 부동산 상황을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약 이거 매각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다음 그런 상황이기 페이지로 안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동산에 대한 거는 본인이 뭐 원상 회복하겠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 원상 회복이라는 걸 놓고 논란이 있지만 이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전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그러진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주요 보직을 할 때 이를테면 대변인, 이번에도 아마 대변인이 바뀔 텐데 부동산 전문가가 또 그 안에서도 옵니다. 그 네. 정도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부분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이 후보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마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그럼 그때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당직을 다시 주거나 국회직을 주거나 할 때도 그 부분을 팔로우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게 생각이 들어요. 2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2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요. 아니 그래서 근데 상당히 어차피 집권 여당은 가는 거고 지금 집권 여당이 가긴 하지만 당에서 공천을 주면서 약속을 하는 큰 거잖아요. 정책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네. 있고요. 그래서 2년 후에 만일에 그럼 진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의원직 박탈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반향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현실성, 실천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되는 정말 파퓰리스트적인 그냥 하나의 구호에 외칠 수 있다, 그칠 수 일각에서는 있다라는 뭐 생각이 쇼다라고 듭니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쇼는 해도 좋다. 해서는 안 될 쇼와 네. 해도 좋은 쇼가 있다면 이런 정도는 의지를 네. 드러내고 그다음에는 그다음번에는 사실 국민들이 이제 보면서 검증해가면 되잖아요. 네. 나중에 해갖고 너 2년 후에 그 2년 약속한 후에 사람들은 공개를 하면 그렇죠.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2년 후에 재산 대통령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새로운 대통령이 오신 이후에도 네. 이거 갖다 의원직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거는 본다면 국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천 예. 과정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지금 당이 공천을 하는데 대통령은 상관없어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당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고 예, 여기는 당에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은 4년 가는 거잖아요. 당에서 이 부분에선 검증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유권자들이 그 정당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청구를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그 서약한 사람들 다 받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은요, 이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들은 모두 그 2주택
중에서 실거주 1주택 외에는 전부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근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게 예. 야당이 이거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게끔 이제 야당에서도 그럼 당신들 2주택자 다 팔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약속은 안 했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재산 공개 검증하기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그런데 재산 공개 보면 이주택자들 다 네. 나오잖아요. 네. 언론이 그거 보면 검증을 알아요. 해줘야죠. 그렇죠. 네. 저 국회의원 해보에 네네. 나오잖아요. 네, 네. 공보에 나오니까 공보에 네. 보면 다 나옵니다. 야당이 검증하기는 어렵고 결국엔 언론이 검증을 해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같이 검증하면 됩니다. 언론과 국민 같이 하겠습니다. 네.